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7월 29일이고요. 네, 댓글창이 저의 이야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산노우님, 윤희님, HKJ님, 흑항구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엘베는 정상이었습니다. 엘베는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할 때 이거 아세요? 애플워치가 마음이 급하면은 잠시 쉬어가세요라고 명상 알람이 뜨거든요. 이 명상 알람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명상 알람을 보면서 짜증나는 거 있죠. 난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 명상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동마루 김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벌써 7월 29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믿겨지세요? 7월 말입니다. 7월 말, 8월 되고, 지금 올림픽 기간이니까 올림픽 이제 정신없이 지나가겠죠? 그러고 나면 8월이고, 8월 지나가면 이제 9월이고, 9월 되면 추석입니다. 추석 지나가면 10월이죠. 그러면 올 한 해도 다 가는 거죠. 2024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요즘, 이거 혹시 느끼신 적 있으세요? 왜 배만나와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헤이헤이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루가 길잖아요. 1년 지나가는 게 진짜 길죠. 근데 요즘 저도 느끼는 건데 1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왜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빨리 갈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과가 아니고 본과 1학년 때, 이제 본과 1학년이면 의과대학 때 이제 예과를 마치고 본과 4년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하는 게 본과 1학년이거든요. 그때 해부학 선생님인가 생리학 선생님인가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느끼는 건 우리 몸이 가지는 세포 분열 주기의 차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분열 주기가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혹은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때 한동안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라 그래가지고 텔로미어라는 게 영구적으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 DNA 뒤에 붙어 있는 의미 없는 코드들인데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텔로미어라는 게 짧아진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죠? 이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왜 배만나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또 누구 있으셨죠 위에? 장문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정수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오타마는 댓글님께서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네요. 중계카메라 두꺼필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늦었습니다. KJ님께서도 젊다는 증거임. 나이가 더 들면 시간이 천천히 간답니다. 정말요? 나이가 더 들면 시간이 더 천천히 가나요? 윤희님께서는 할머니가 시간이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달린다고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명언이세요. 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더 들면 시간이 더 천천히 가려나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흑황우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근데 흑황우님 진짜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진짜 압권이다, 정말. 인지심리학에서는 시간이 금방 가는 이유가 독특한 경험이 적고 반복되는 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흑황우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릴 적에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경험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의 확장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맨 처음에 요만했다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게 확장되죠. 그 모든 경험들을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저만 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의 삶이 비교적 일관되죠. 그러면 우리 뇌는
반복되는 거는 그 감각 자체의 예민도를 낮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체 감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거 맨 처음에 이제 시계를 찼을 때는 시계 감각이라는 게 제가 있죠. 아, 뭘 차고 있구나. 손목에 무언가가 닿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있어도 이걸 계속 차고 있으면 우리 뇌에서 여기서 오는 신체 감각, 시계를 차고 있다는 신체 감각에 대한 걸 둔감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영역들은 뇌에서 거기에 대한 인지를 줄여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남는 에너지를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더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개념 역시도 그럴 수 있죠. 기억에 대한 개념 역시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어찌됐건 거기에 대한 거를 나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뇌의 자동화 시스템? 그런 걸로 효율성 있게 빨리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들은 덜 남는 거죠. 그럼 시간은 빨리 간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하게 되면 그거는 기억에 항상 새롭게 저장되기 때문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일정 부분 있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천천히 살려면 시간을 좀 천천히 살려면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호기심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원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여기 오면서 시작을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시간인데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빨리 갔는데 하나 더 호기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뭘로 채우세요? 제가 예전에 호기심과 관련된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을 방송이라는 것을 많이 찾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가 물론 안 좋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TV 보고 바보 상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유로 유튜브 역시도 이거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인스타의 스토리가 됐든 유튜브의 쇼츠가 됐든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잘 가죠. 그럼 머리를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있어요.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 저도 가끔씩은 사용하는 방법인데 유튜브에서 실시간 인기 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면 나침반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 버튼 누르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뜨는 동영상들이 뜹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기본적으로 뜨는 것만, 유튜브가 이렇게 알고리즘상 뜨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보던 것만 봐요. 내가 보던 채널만 보게 되고 항상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채널만 찾아보게 되는 거죠. 내 관심사가 거기 있으니까요. 이거는 나의 호기심을 확장시키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진료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부모님께서 유튜브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주로 이런 경우에는 정치 유튜브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죠. 물론 하는 내용은 다를지라도 주장하는 바는 항상 똑같은. 그건 우리 뇌가 확장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기본적으로 편하니까 자동화는 되겠죠.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편할 수는 있어요. 우리 머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호기심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지금 뜨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거에서 내가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것도 좀 보려고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헷갈려요. 내가 거기에 관심 있는 줄 알고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땡겨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라 그럴까 항상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것도 유튜브에서 좀 볼 수 있게 되는 장점들은 있습니다. TV 방송도 마찬가지죠. 물론 TV 방송 같은 경우에 요즘 OTT로 많이 보니까요. 시즌 끝나면 그게 예능이 됐든 뭐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이렇게 좀 시즌제로 저는 몰아서 좀 보는 편인데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거는 SBS에서 나오는 신들린 연애라는 거 있습니다. 그 연애 프로그램인데 연애 프로그램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잘 안 보는데
그 무당이랑 사주 보시는 뭐 타로 카드 뭐 이렇게 이런 약간 이 무속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분들끼리 이런 거를 하는 젊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애하는 프로그램인데 나름 새롭게 봤어요. 새로운 시각이 많아요. 연애 프로그램이 항상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약간 다른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끝났나 그럴 거예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SBS의 신들린 연애라는 건데 지금 한번 이 주제로 가져올까도 생각 중이에요.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네, 여튼 질문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못했던 이야기를 마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이거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반쯤 하다가 마저 못했었는데요. 인생에서 반복해서 걸리는 덫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거냐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썼던 이야기인데 이 책에 대한 기반으로 이야기들을 드렸던 거죠.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라는 책에서의 내용이고, 제프리 영 선생님이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걸리는 반복적인 덫이 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나 사고의 패턴이나 우리의 인상을 붙잡고 있는 일종의 덫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해해 나가고, 내가 왜 이런 덫이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어릴 적부터의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것으로 인한 나의 삶의 영역들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조금씩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영역, 그런 치료를 이제 스키마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11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총 한 18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프리 영 선생님 계속 찾아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인생의 덫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18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뭐 어린 시절부터 일생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고, 우리의 일생을 조종해 가는 거죠. 생각, 감정, 행동, 대인관계 등을 결정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 같은 것들도 이런 덫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걸 좀 많이 사용했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 복습 중간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첫 번째 언급드렸던 건 버림받음의 덫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까 봐에 대한 덫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누군가를 계속 붙잡게 되죠. 떠나가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에 가장 취약할까요?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에 취약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요. 뭐 성장 과정에서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경험, 상실의 경험, 무관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의 덫입니다. 나는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고립을 선택하겠죠. 계속 누군가를 밀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다가와서 아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그리고 내가 관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홀로 남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를 밀어내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무언가를 잘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애쓰죠. 근데 막상 내 주변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분들은 자수성가한 유형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신뢰 있는 인간관계를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나 혼자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이 인생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살죠. 그리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놓는데, 따지고 보면 고독한 성에 살고 있는 느낌이죠. 어느 순간 되게 고독해집니다. 엄청나게 큰 업적을, 성을 이루어놨지만 그 안에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이제
전현무님이 약간 이 불신의 경향성이 좀 뜨고 그 내용이 이제 방송에서도 좀 나가긴 했는데 뭐 본인도 이제 난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때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현무님이 그전 방송에서 그전 박나래 씨와의 방송에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 술도 안 드시던 분이 이제 뭐 약속하러 간 다음에 뭐 어디 시골에 있는 한적한 오두막집 같은 데 가셔가지고는 이제 박나래 씨랑 술 한잔 하면서 옛날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에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불신의 마음을 고독한 성의 문을 조금 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이건 본인 스스로가 일종의 열등감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정서적으로 박탈돼 있는 거죠. 결핍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긴 했지만 따뜻한 경험이,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아까랑 다르죠. 불신은 내가 밀어내는 건데 신대 반해서 이거는 정서적 결핍은 나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요. 근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버림받음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결국 누군가는 나를 항상 떠나갈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먼저 벽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에서 내가 차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먼저 찾는 사람들. 혹은 연애를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데도 그 호감이라는 거 이해를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철벽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이런 정서적 결핍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나의 노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소외의 덫이라는 게 나는 적합하지 않아. 난 끼어들 수 없을 거야. 앞서는 어린 시절 성장에서 내가 무언가 결핍돼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학대당했어요. 예. 혹은 부모가 너무 차가워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일종의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거절당했던 경험들이에요. 아주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조금 지난 다음에 소년기나 청소년 시기에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거절당했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크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스스로가 그때부터는 겁이 나는 거죠. 그게 나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난 결국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수동적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는 혼자서 해낼 수 없어. 이건 내가 누군가한테 계속 의지하는 거죠. 이건 과잉보호. 누군가가 자꾸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해주면서 넌 결국에 너 혼자서는 못해. 너 혼자서는 위험해. 혹은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우리가 대신해 줄게. 부모님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계속 누군가한테 의존은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혼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혹은 반대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해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불신의 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가 형성될 수, 양가 감정으로 반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게 난 누군가한테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의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어깨에 짐이 너무 커요. 나 이 짐 좀 내려놓고 싶어. 누가 내 이 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의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도 뭐에 취약하겠어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 있죠. 그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훅 들어온 다음에 나를 끌고 가버리게 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버리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잠깐 좀 보고 갈까요? 그쵸.
동마르기문님께서는 선생님, 저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는데 이건 좋은 방법인가요? 예. 때론 색다른 취향의 음악을 일부러 찾아 듣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 중에서, 물론 이제 나의 환경을 좀 벗어나서, 약간 그 시간과 정신의 방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지금, 내가 얽매여 있는 사회? 내가 얽매여 있는 일상에서는 내가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니까 그 환경을 잠깐 바꿔서 일종의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행 중에서는. 근데 아예 낯선 공간을 가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또 경험해보는 건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삶의 환경이 넓어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산다, 그런 여행이라 그러면 이건 호기심을 자극하죠. 책도, 좀 새로운 소설책을 읽어본다거나, 혹은 내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책을 읽어본다거나, 음악도 다른 취향,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MZ세대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걔네들은 요즘 무엇 하고 노나라고 쫓아가는 것도, 또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죠. 그게 그 전현무님이 하시는 그 트민남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헤이님께서는 요즘 문해력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데 재밌어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저도 문해력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요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고상했던 언어 표현들에 대한 유희?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언어의 영역이 그 글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어쨌든 방송이라는 게 TV 방송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시간 방송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TV에서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봐야 되는 거인 반면, 지금은 유튜브나 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영상물을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게 돼버렸죠. 과거에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도서관을 가든 뭐 하다못해 인터넷 상황이라 그래도 무언가를 검색해서 글로 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언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는 제가 나간 게 대부분 이 팟빵에서 끊기더라고요. 유튜브로 안 올라가고. 가끔 매불쇼를 나가는데, 이런 주제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뭐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비욘디에서도 그 성의학 관련된 거 하시니까요. 어떤 거였냐면은 남성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이렉션과 이자큘레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발기와 사정이 우리 신경계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달라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저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가거든요. 옛날에 배운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데, 글로 안 찾게 되고 유튜브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외국의 뭐 생리학 교수님들이나 뭐 이쪽 관련된 교수님들이 본인의 수업 강의 자료 이렇게 영상물로 올려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즉, 뭐 우리말이 됐던 영어가 됐던, 과거에는 눈으로 이렇게 뭐 논문으로 찾아봤던, 교과서를 찾아봤던, 혹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글로 읽었던 이런 영역들이 이 보고 듣는 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죠. 그리고 과거 대비 문학 작품을 잘 안 읽죠. 저만 하더라도 소설을 안 읽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 언어 유희란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소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에 책을 출간을 하고 베스트셀러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내게 몇인가 하면서 들어가서 보는 거죠. 순위권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만, 계속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도서물에서의 베스트셀러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였냐면은 예전 대비 국내 작가의 책이 별로 없어요. 외서가 많은 거죠. 번역본에서는, 그러니까 즉 외서를 번역한 책에서는 언어 유희가 쉽지 않아요. 에세이에서 가장 언어 유희, 수필에서 언어 유희가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거는 국내 작가가 쓴 글이어야 되죠. 근데 국내 작가의 글들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혹은 출간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도서 출판 쪽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유희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에서 누가 짝이 될지 예언을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 초반에 서로 이렇게 사주만 가지고 예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중간에 또 막 얽히고 설켜요. 그게 사람의 운명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사랑에서 나의 현실에서의 감각을 믿는 사람과,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섞여 있으면서 좀 재미있게 봤던 것 같네요. 피디님께서 골라주신 질문 좀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망고님께서는, 그 인생의 덫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딱 저인데, 성격장애 문제일까요? 대학병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려고 한다면 저희가 정신치료 혹은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라는 이름의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은 교수님들도 그런 거를 하는 대학병원이 있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진료로 인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도 한 타임에 50명에서 100명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차분히 앉아서 뭐 30분씩이라도 상담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파업 때문에 지금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만, 정신과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치료에 대한 케이스를 꼭 몇 케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1시간씩, 그러니까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씩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치료거든요. 그런 치료들은 우리의 어떤 성격과 관련된 혹은 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기도 하고, 내가 현재 어떤 행동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치료는 좀 대학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교수님들은 좀 잘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은 요즘은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거나 인지행동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셔서 그런 선생님들을 좀 찾아서 가신다 그러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마르 김무님께서는 저는 자존감이 너무 높은 편인데 이게 왜 높은지를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도 너는 정말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자존감이 높니?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릴 때 저도 모르는 기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전적 DNA 때문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유전적 DNA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이란,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존감이 너무 높은 편이라는 게 자존감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반에 비례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꾸준히 치열하게 하다 보면 한층 한층 쌓여요. 일종의 내공이죠. 혹은 맷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 같은 거에 대한 능력치일 수도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어떤 분야를 꾸준하게 하는 그 시간에 비례해요. 내 노력에 비례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나 스스로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존감이죠. 일종의 뭐 장인정신 같은 것도 일정 부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만의
장인 정신이 있어도 이건 자존감이 됩니다. 즉 남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마르 기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은 나 혼자서 발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애라는 건 좀 달라요.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내가 남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 부분 반영되거든요. 일종의 사회적 자존감이라고도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남을 통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동마르기무님께서 자존감이 높다는 건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적인 능력이 사회적으로도 그만큼의 인정이 같이 비례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진정한 자존감과 자기애가 같이 만족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하지만 혹여나 나의 자기애, 내가 원하는, 남들로부터 원하는 위치는 높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 실제 성취 자체가 낮다면 이 나의 사회적인 기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동반돼야지 이 자존감과 자기애가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흑한구님 거 한 개만 더 보고 갈까요? 흑한구님 거는 제가 궁금해서. 네. 흑한구님께서 질문 주신 건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선생님 임상 경험상 환자들의 정신 건강이 좋고 나쁨에 따라 시간 가는 속도를 인지하는 게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까 전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즉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이렇게 되게 심한 정신병적인 상태, 그게 뭐 단기 정신병적 증상이든 혹은 조현병이든 양극성의 조증 상태든이 되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때 기억 자체가 뜨문뜨문 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치를 차려보면은 시간이 훅 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치료를 받았다면 좀 좋아져 있는 게 느껴지죠.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 때도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영역이지만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상당 부분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걸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꽤나 성과도 나 있지만 시간도 훌쩍 가 있는 거죠. 내가 꽤 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꽤 건강한 시간의 빠른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자, 준비된 내용을 그래도 조금은 진행을 하고 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과 위험에 대한 취약성의 덫입니다. 이게 불안이죠.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라는 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박으로 넘어가기 쉽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이 좀 떨어지는 위치에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맞춰서 딱 정리해놔야 되고, 내가 무슨 시험이나 숙제 같은 것들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깥 활동을 못해요. 내가 나갔을 때 혹시라도 무슨 사고 생기면 어떡해요? 이런 게 직접 간접 경험들이 많을 수 있죠. 부모님이 되게 불안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렇게 야, 너 이거 위험해. 이거 조심해.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부모님의 패턴이 나의 생활 패턴, 나의 행동 양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재난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도 있죠. 내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혹은 내가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 그 상황에 대한 염려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 그걸 자꾸 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비욘디에서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긴 했었는데, 시청역 사건처럼
갑자기 돌발적인 교통사고가 생겨서 그냥 그러니까 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있는 분이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는 걸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취약선의 덫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즉, 저렇게 밖을 걸어 다니다가도 저런 불의의 사고가 당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뒤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꾸준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비욘디에서 이전에 영상으로 나갔던 바가 있죠. 또 다른 우리 인생의 덫은 결함의 덫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것도 일정 부분 내가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것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 라는 거랑 좀 비슷해요. 나의 능력이 부족해. 이건 대부분 나의 사회적인 능력이 부족해와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비난, 처벌, 비판. 넌 이것도 못하니? 넌 저것도 못해. 너 그냥 하지 마. 이런 자꾸 혼나는 아이. 그리고 자꾸 이렇게 누군가한테 실망을 시켰다는 거를 피드백으로 받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학대가 같이 있다거나. 그리고 비교, 경쟁, 비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탓으로 돌려지는 경우에는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남보다 나는 떨어져. 나는 못해. 나는 뒤처져 있어. 나는 결국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실패의 늪과도 좀 비슷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나는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할 기회가 왔을 때 선뜻 그거를 붙잡지 못해요. 그럼 나는 나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이게 뭐랑 또 연결되기 쉽겠어요? 의존이랑도 연결되기 쉽죠. 그럼 나는 못하니까 그 누군가가 대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덫과도 연결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이렇게 덫끼리 연결이 돼가지고는 형성되기도 하고 이 덫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덫이 붙기도 합니다. 이 실패의 덫, 앞서와도 유사하죠. 못할 것 같아요와 이 실패는 결과에 대한 영역이에요. 아까 전에는 나 스스로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이거는 내가 해도 결과론적으로 안 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비교적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해도 어차피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엔 성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비난하는 부모라는 얘기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1등이 아니면 아니지. 넌 그럼 결국에는 너 1등 아니면 결국에는 2등은 다 똑같아. 메달권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식인 거죠. 심지어 메달권이라 그러면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금메달 순위로 따지잖아요.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전 그거 항상 좀 그래요. 왜 꼭 금메달 순위로 순위를 매기죠? 메달 전체 순위로 좀 매기면 안 되나요? 근데 물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5위권 안에 성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많이 가진 나라의 순위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금메달에 뭐랄까 목을 매는 것도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자수성가를 하시게 되시면 자녀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릴 적에 열심히 산 거랑 비교하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더 분발해야 돼. 겸손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1등을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려.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치열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항상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되기 쉽겠어요? 내가 애초에 포기하거나 번아웃에 빠지기가 쉽죠. 가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타고난 부분들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취도를 이루거든요. 탑을 찍거든요.
근데 이게 완급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항상 다 인정받겠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항상 다 풀리겠어요? 근데 조금만 어긋나면 그거를 못 참아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즉 그때 당시에 올릴 때는, 내가 성취도를 올릴 때는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랑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나의 어떤 자기랑 자존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올려내는데, 작은 실패가 있으면 거기서 확 걸리면서 뒤로 확 빠져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난 결국엔 안 되는구나.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죠. 충분히 계속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 실패의 덫에 빠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방황을 하다가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죠. 그 다음에는 종속의 덫입니다. 이건 의존의 덫과도 조금 비슷한데 얘는 좀 더 강해요. 이건 나 스스로가, 이 의존의 덫은 내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라면, 종속의 덫은 이미 나의 주도권을 다 이미 준 거예요. 그냥 나의 인생을 당신이 끌고 가주세요. 이미 가스라이팅의 상황인 거죠. 당연히 부모로부터 그런 경험들을 해왔을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하나하나 간섭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순교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다 억눌러요. 다 억누르고 그 누군가, 그게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하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정치적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에 취약할까요? 이런 경우에 사이비 종교에 취약하죠. 가끔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사이비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찌됐건 조금 잘못된 다단계. 나의 모든 판단을 거기다 맡겨버리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본인은 본인이 잘못된 줄 몰라요. 그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걸 이미 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판단을, 그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판단까지도 내가 종속된 그 사람한테, 그 집단에게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 역시도 이런 쪽으로 빠져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혹한 기준의 덫입니다. 이건 내가 부족해. 이건 나를 엄격하게 만들어요. 이거 역시도 부모가 되게 높은 기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주입하는 경우,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거나 내가 비난받거나 했을 때.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기 위해 가지고 나를 가혹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혹한 기준의 덫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싶을 정도로. 불신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가혹한 상황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성과는 있죠. 당연히 성취는 있습니다. 근데 내 소중한 것들을 잃기가 쉬워요. 이게 어떤 거겠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 혹은 때론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쓴 채 나는 계속 부족하니까 계속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뭘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가혹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혹해지는 거죠. 이 목표치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널 쫓아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죠. 특권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걸 가지는 거죠. 이거는 내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성취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철없는 아이,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혹은 내가 아까 전에 덫과 덫끼리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이 덫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덫이 생기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함이나 정서적 바탕이나 사회적 소외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아픈데 이거를 만회하려고 하니까 반대 영역이 양가 감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남들과는 다르지. 그래, 나는 외롭더라도 나는 남들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의 덕과도 연결될 수 있죠. 내가 사회를 못 믿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내가 사회를 경계하고 있거든요.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떠나가 있죠. 거리가 있죠. 하지만 그 거리가 있는 이유가 나는 남들과 다르니까. 나는 이만큼의 성취가 있고 난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가져가면서 본인의 불신이나 어떤 사회적 소외에 대한 영역들을 이렇게 내가 정서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연결돼 버리는 거죠.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서적 억제, 이건 내가 나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내가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자꾸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계속 쌓이죠. 그러다가 펑 하고 폭발하면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의 덕, 내가 끊임없이 퍼줘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내가 감수해요. 물론 이게 좋은 부분도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과해지면 내 거를 못 챙기죠. 부족한 자기 통제의 덫은 게으른 거예요. 자꾸 지각하고 놓치고, 뭐 ADHD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부족한 자기 통제의 덫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가혹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밑에 있는 인정 추구의 덫이 같이 껴있기도 하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거는 근데 꽤나 큰 동력이 되죠. 내 인생의 큰 동력이 되죠. 미발달된 자기의 덫, 이건 융합의 덫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이 동일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성공이 마치 그 누군가의 성공처럼 느껴지고 나의 실패가 마치 그 누군가의 실패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계속 끌려가게 되겠죠. 비관주의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난 안 될 거야, 난 못할 거야, 결국에는 실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살키즘이라고도 표현하죠. 처벌은 스스로에게 혹은 남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혹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덫들이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덫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 맞물린다는 의미는 결국에 이런 거죠. 인생의 덫이란 결국 비록 나를 이 인생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내가 좀 알면은 피해갈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덫이 다른 인생의 덫이랑 맞물리면서 내가 일정 부분 내가 이 더 안 좋은 덫을 벗어나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내 삶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여러 가지 인생의 덫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 인생의 덫이라는 영역들을 조금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당신이 이런 덫이 있으니까 참 인생이 힘들겠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덫이 있다는 거를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영역은 조금 더 내가 확장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았던 덫은 좀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인생의 덫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좀 보고 넘어갈까요, 이제? 네. 자르셨어. 피디님께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볼까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본다면, 북한군님께서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는 분들은 그만큼 힘들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저는 안 빠질 것 같지만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아요. 그쵸. 막상 근데 이분들한테는 내 삶의 마지막 지푸라기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거를 조장하죠. 그 단체에서. 그래서 이왕 지푸라기를 잡을 것 같으면 그래도
그 사회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같이 의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때로는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진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스라이팅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방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주로 당사자가 와주면 괜찮죠. 그러면 저랑 같이 거기에 대해서 씨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가족이 와서 이제 본인의 뭐 자녀나 본인의 부모님이나 본인의 형제나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막상 저한테 좀 와서 당사자가 와서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그 당사자분이 거절하세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결국엔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가장 큰 건 이 사람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너는 주변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나만 믿어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건강한 손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 손을 건강한 손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못 붙잡는 거죠. 또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넘어간다면 한 개가 더 할 만한 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아까 전에 위쪽에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배만나와님께서 앞쪽에서 주신 질문이신데 선생님 왜 월요일은 반복적으로 힘들고 힘들까요?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월요일은 적응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월요일 아침마다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이겨내고 있기는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뭐 제일 큰 거는 쉬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가 항상 진료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턴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패턴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해요. 그거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물리법칙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한 방향으로 배가 갈 때도 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방향을 돌리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월화수목금금금이 되면 월요일날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 일하는 패턴이 반복되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괴롭겠죠. 예, 소진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냥 그 패턴은 항상 똑같이 굴러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즘은 금요일도 뭐 일찍 쉬는 경우도 있어서 금토일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그 쉴매 패턴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월요일 날은 일하는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패턴일 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이 패턴은 나한테 고착화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 패턴이 건강한 패턴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죠. 이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나 생활 태도나 어떤 습관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의 생활 패턴은 바뀌거든요. 정신과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신과 진료도 꾸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굿 한번 해가지고는 바꿔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신과 진료란 꾸준하게 내가 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땡기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내과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영역들이 정신과 치료에서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속성이라는 거죠. 여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래도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엔 조금 가벼운 주제를 좀 가져올까 봐요, 진짜.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찬가지로 10시에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